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그 1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그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네 번째 큰 주제인 부문계획하고 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기반시설 계획, 그리고 이제 주요 기반시설의 정의와 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이제 공간시설의 두 번째인데요. 광장 다음이었죠. 그래서 공원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그 CA 페리가 주장한 근린 주구 이론에 따른 도시공원의 체계적 배치 체계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1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어린이의 도보 한계 거리인 250m를 유치거리 또는 뭐 이용권 범위로 하는 어린이 공원을 기본으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면적 10,00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이용권 범위 유치거리죠. 500m로서 반경 500m의 근린주거구역 한 개당 한 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근린주거구역 한 개에 4개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1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린주거구역 4개, 즉 1개 지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도보권 근린공원을 이용권 범위 1000m로서 반경 500m의 근린주거구역 4개, 즉 1개 지구당 하나씩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론적으로 1개 지구에는 지구 중심에 도보권 근린공원 1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 이제 4개의 그 근린주거구역이 있죠. 그래서 근린주거구역 중심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1개씩 총 4개, 그리고 어린이공원 4개씩 총 6개가 설치돼가지고 다 합치면 21개의 생활권 공원 체계를 이루는 것이 이제 CA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거 이론에 따라 가지고 도시공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다가 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이라든지 광역권 근린공원,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소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주제공원들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서 이제 결국 도시 전체의 공원 배치 체계가 형성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간 시설이 녹지였죠. 그래서 녹지는 도시 지역에서 자연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 가지고 녹지는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완충 녹지는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그리고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관 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하거나 개선하고 그리고 자연이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유형별로 다 또 그 속의 기능별로 형태별로 해가지고 녹화 면적률과 식재 수목, 면적 그리고 폭에 대한 설치 기준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간시설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유원지와 이제 공공공지가 있었죠.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고요. 공공공지는 지역 내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공간시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통공급시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유통공급시설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유통업무 설비입니다. 유통업무 설비는 일반 물류단지, 이건 그냥 그대로 유통업무 설비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시설이 각각 한 개 이상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설에는 유통시설, 운송하역시설,
저장 창고 시설이 들어가죠. 그래서 세 가지 시설 중에 하나 이상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 동일한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유통 업무 설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길게 살펴봤던 게 이제 공동부지요. 그래서 저는 공동부에 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그리고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해가지고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장점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빈번한 노면 굴착에 의한 교통장애를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면의 내구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노면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요. 둘째 장점은 노상 공작물, 그러니까 도로 위에 공작물을 철거해가지고 노면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또 수용하는 도관의 유지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로와 도시의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설치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첫째, 각종 공작물의 관리가 그러니까 아까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공작물의 관리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설의 필요 정도, 또 개설의 필요 시기 이런 것들이 일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최초에 이 공동구를 구축하는 공동구도 일종의 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구를 구축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로에는 신설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에 신설하려면은 그 가로를 또 파헤쳐야 되는데요.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공급 시설에 기타로 봐서 수도, 전기 공급 설비, 가스 공급 설비, 열 공급 설비, 방송 통신 시설, 그리고 이제 시장, 대규모 점포 및 임시 시장, 죄송합니다. 시장이 있었고요. 유리 저장 및 송유 설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관로 등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있죠. 그래서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전용 수도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전기 공급 설비는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중에 발전시설, 변전시설, 그리고 송전선로, 배전사업소를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공급 설비에는 고압가스 저장소, 그리고 고정식 압축 천연가스 이동 충전 차량 충전시설, 액화 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열 공급 설비는 집단 에너지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열원 시설 그리고 열 수송 시설을 포함합니다. 방송통신 시설에는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업용 전기통신 설비, 무선 설비, 유선 방송국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시장에는 대규모 점포 및 임시 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그리고 가축시장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를 저장 및 송유 설비에는 석유 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 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그리고 송유관, 위험물 저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학교였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학교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각종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 교육기관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대학은 대학에서 제외를 하고요. 사이버 대학은 또 원격 대학에서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까? 주로 이제 초중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 목적 달성, 그리고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 시설이 되도록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 전체 인구 규모 및 취약률을 감안해서 학생 수를 추정하고 지역별 인구 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보통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에 1개의 비율로 설치를 하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두 번째가 이제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경기장시설, 종합운동장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세 번째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시설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들어와 있긴 하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수련원, 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그래서 뭐 청소년 특화시설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제 생활 권역에 있다라는 거니까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권 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 공원,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이제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연권 청소년 수련 시설은 이제 자연환경이 수려한 그런 지역에다 설치를 하겠죠.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 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다음에 또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입지와 설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이제 원칙이 그 결정 원칙이 있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그 밖의 것으로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다음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공청사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뭐 이거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 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그다음에 교정시설 가운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리심사원 등이 공공청사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시설에도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의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의 시설,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와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전문도서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연구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 과학, 기술, 학술, 문화, 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뭐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겠죠. 그래서 해당 시설의 주요 부분을 뭐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자, 다섯 번째 큰 유형이 이제 방제시설입니다. 방제시설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하천이죠. 그래서 하천은 지상에 이제 비라든지 눈, 서리, 이슬, 우박 등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런 강수가 모여서 흐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리고 운하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제시설이 이제 유수지였죠. 유수지는 크게 유수시설 그리고 저류시설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시설은 집중 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재내지 그리고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대부분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 시설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류시설인데요.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빗물의 이동을 좀 최소화해서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공공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의 장소에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 시설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제 시설에는 뭐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설비, 사방 설비, 방조 설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수지는 발전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또는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한 댐과 제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치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그리고 공작물, 공유 수면까지도 이제 저수지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화 설비는 이제 수화 활동 설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수화 용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냥 뭐 수화기 같은 거 말고요. 물이 나오는 그 수화전 같은 걸 이 방화 설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풍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 설비,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풍림 시설, 방풍 담장 시설, 방풍망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수 설비는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의 범람, 그리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 시설을 의미합니다. 사방 설비는 이제 사방 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그리고 파종 또는 식재된 식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조 설비는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방조 설비는 항만시설과 어항시설 가운데 방조제, 그리고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방조대,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건위생시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건위생시설은 죄송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한 5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합쳤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을 한꺼번에 이제 장사시설이라고 이제 장사시설이라는 도시계획 시설로 묶었습니다. 자, 도축장은 뭐 집 유장, 축산물 가공장 또는 축산물 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은 이제 병상 규모, 그리고 이제 진료 과목 규모가 있는데요. 병상으로는 300개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진료 과목은 7개 이상이 된 그런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의료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 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이제 공공 하수도 중에 간선 기능을 하는 하수관, 그리고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하수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에는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재활용 지정사업자,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는 자, 폐기물 처리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재활용 시설,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에는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은 뭐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폐수 수탁 처리업 시설,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광해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등이 포함이 되고요. 폐차장은 뭐 자동차 폐차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그 도시계획 시설의 정의, 그리고 결정 기준, 그러니까 설치 기준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 제가 그래도 좀 길게 설명을 했던 거, 좀 자세히 설명한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6개나 되는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데 그것들 갖다가 다 뭐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집행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집행계획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지역 지구제이고요. 사실은 뭐 용도지역 지구제 이 부분까지 하면은 이번 주 이번 14주차 진도가 다 나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토지이용 계획의 실현 수단이다.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제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 우리가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보존해야 할 토지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장래 수용되어야 할 기능에 따라 토지 공간을 양적으로 좀 배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 기능별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냥 그 강의안을 안 띄워놓고 쭉 했네요. 그래서 강의안을 이렇게 6번째 강의안 같이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나와 있고요. 좀 전에 토지이용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보존해야 할 토지를 지정하고 그리고 이용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는 장래 수용되어야 할 기능에 따라 토지 기능을 배분하고 양적으로 배분하고 각 기능별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토지이용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제도가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제 물리적인 계획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계획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화된 부문별 계획으로 이제 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도 도시 기본 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부문 계획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문 계획, 부문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집행을 하려는 계획은 아니죠. 그래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토지의 용도를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하려는 실천적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나오지만 이때는 이제 토지 이용의 어떤 목표라든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토지 이용 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주로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크게 보면은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및 토지 이용 유도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사업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접적인 방법 중에 뭐 대표적인 한 가지 방법인데요. 토지 이용 규제는 또 여기서 보시면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용도나 형태를 규제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2번째로 그 규정에 합치되는 건축물, 시설, 공간만을 허용하고 그리고 3번째 그 이외의 용도나 형태로의 이용은 배제함으로써 바람직한 토지 이용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토지 이용 규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간접적 그 방법에는 토지 이용 유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이용 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나 건축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또는 뭐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해 줌으로써 건축을 촉진하는 그런 간접적인 토지 이용 계획 실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적 수단으로서의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개발 사업은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개발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맞도록 도시 기반을 정비하고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토지 이용 계획을 실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다가 간접적 수단 그리고 직접적 수단 2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간접적 수단은 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식과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 2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미관지구, 경관지구와 같은 이제 용도지구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과 같은 이제 그 용도구역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거 지역지구 구역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지구 차원, 그러니까 조금 좁은 의미죠. 그래서 지구 차원의 토지이용 지침을 마련하려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수단은 이제 뭐 도시 개발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인데요. 뭐 여기에는 뭐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뭐 택지 개발 사업,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막 용도 지역 지구제 개괄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 제도가 바로 용도 지역 지구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토지 이용 계획의 실현 수단은 그게 간접적 수단, 직접적 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간접적 수단도 토지 이용 규제와 토지 이용 유도로 나눠볼 수 있고, 직접적 수단에는 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돌아와가지고 뭐 원래 진도를 나갈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그러니까 아주 그 짧게는 아니고 아주 짤막하게,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